자, 라틴 아메리카의 책을 말하다. 오늘도 신간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신간을 들고 나왔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치도 있고 특이하기도 하고 정말 매니아들, 특히 역사 매니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책입니다. 그날 우리가 몰랐던 중남미 세계사를 쓰신 윤장훈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가 중에서 뭐 소설을 쓰던 뭘 쓰던 신문 연재하는 게 제일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365개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비슷한 분량으로 편집을 하고 이거를 1년 동안을 새로 구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난 이런 거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책이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어요. 네, 잘 나왔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책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신간이 몇 개 있고 개정판도 몇 개 있는데 여기 좀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윤장훈 작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중남미 협회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윤장훈입니다. 일단 연구원 이외에도 이렇게 소개해 주셨듯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널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2019년부터였나? 그때부터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중남미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한국도 소개시켜주고 뭐 이제 한국인으로서 중남미 문화를 어떻게 이렇게 막 체험해보고 뭐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좀 찍어서 활동을 잠깐 했었습니다. 상당히 뭐 재미있는, 특히 본인에게 정말 좋은 기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는 제가 이거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더보기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가 몰랐던 중남미 세계사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네네. 불행히도 제가 많은 부분 알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다고 하는데 유명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기를 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이런 어떤 분개와 분노와 뭐 이런 것을 느끼면서도 참 대단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이 책을 소개하는 말, 그리고 어떻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일단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브런치라는 이제 플랫폼에 이제 매일매일 그날 있었던 역사를 짤막하게 올렸는데 이제 그거를 출판사에서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출판을 하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계사를 공부한다, 우리가 했을 때 세계사라는 게 사실 한국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을 주로 다루고 뭐 서양사, 그 중에서도 유럽을 다루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이 조금 중남미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중남미도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흥미로운 게 많은데 이것도 좀 알려지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던 찰나에 이제 이런 글을 매일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약간 생각했던 거는 뭐 그런 겁니다. 그 제목에서 중남미 세계사라고 하기에는 이게 1년 365일 이야기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목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세계사 역사를 서술할 때는 그러니까 뭐 지역을 중심으로 해도 메인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1년을 거의 균등한 비율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남미 세계사는 따로 한 권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이 책에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365일을 다 알 수는 없고, 그쵸. 윤장훈 작가님이 뽑은 라틴 아메리카의 20일,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20일 20개의 에피소드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비중, 그 성향, 성격 뭐 이런 것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날은 몇 월 며칠입니까? 일단 저는 1월 1일을 뽑았는데요. 아, 1월 1일 좋죠. 예, 네. 예. 1월 1일이 1994년에 그 멕시코하고 미국이 나프타 협정을 맺은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예. 그 나프타가 그 지금은 예, 이제 지금 뭐 그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나프타에서 주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나프타라는 게 지금 보면은 멕시코가 무역 비중이 미국하고 이제 80%가 넘는다. 그래서 되게 의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된 지점이 어떻게 보면 더 가속화를 만든 게 그 나프타 협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거를 뽑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때 또 그 사파티스타 예, 예, 그렇죠. 운동이 또 동시에 1994년 1월 1일에 또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멕시코의 1994년 나프타 협정의 역사를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쓰게 됐습니다. 자, 1994년 1월 1일을 꼽으셨습니다. 야,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때가 너무 그 기억이 나요.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예, 제가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벌어졌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아주 뭐 그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프타는 아니고 예, 대학교 1학년 때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뭐 살리나스 정권도 있었고 그 넷플릭스의 1994라는 네, 다큐멘터리도 맞습니다. 예, 네네. 있죠. 예, 거기서 이제 뭐 콜로시오의 사망이나 그 당시에 격변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1994년 1월 1일에 나프타가 오고 또 멕시코는 이 외환위기 경제 위기에 또 빠지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집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 상관관계를 얼마나 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IMF나 이 아시아권의 금융위기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프타 첫 봤다는 나프타다. 자, 그러면 이 나프타에 대해서 우리 윤장원 작가님이 나는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다. 혹은 이런 거를 더 길게 쓰고 싶었는데 분량이 좀 모자랐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나프타가 이제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제 3국을 통합하는 하나의 그 무역 협정이었고 또 거대한 이제 뭐 EU나 아세안 같이 이제 거대한 이제 경제 시장이 하나로 묶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 주제를 꼽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모든 무역 협정이 똑같겠지만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페이지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서술을 했는데 일단 장점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무역이 개방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이제 개방이 됐다, 멕시코가 개방이 됐다라는 점을 조금 장점으로 서술을 했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그 멕시코의 문이 열림으로써 그 농업 분야에 있는 농부들이 약간 피해를 입게 됐다,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그 부분을 조금 서술을 했습니다. 이게 깊게 들어가려면 사실 엄청나게 내용이 많은데 이제 최대한 이제 편집을 해서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우리가 뭐 하나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나 그렇죠. 지금 2024년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위 얘기하는 니어쇼링 상황들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계 자본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 들어가느냐를 주목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투자의 개념으로 봐도 그렇고 자유무역 협정으로 뭐 그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규모나 이런 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압도적인 혹은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앞서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가 자유무역 협정으로 묶였을 때
어떤 결론이 날 것이냐는 아마 나프타가 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 나프타 조인 요거를 꼽으셨고요. 자, 두 번째 날은 몇 월 며칠입니까? 두 번째 날은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 네. 2월 19일이 왜 뽑혔을까요? 제목은 쿠바 혁명의 주인공 피델 카스트로의 은퇴인데요. 예, 예. 아무래도 올해 2024년 2월 14일에 한국과 쿠바 수교가 있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카스트로가 이렇게 오래까지 정권을 잡고 있었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50년 넘게 독재를 했던 부분이, 독재라기보단 통치를 했던 부분이 흥미롭게 좀 생각이 돼서 네, 이 날을 뽑았습니다. 사실 뭐 쿠바나 중국이나 그리고 북한이나 일당 독재는 맞죠. 체제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쿠바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쿠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판계를 보면 그 쿠바의 현실을 얘기하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천국, 낙원 뭐 이런 개념으로 쿠바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 여행 작가분들이 조금 그렇게 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꾸준히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면 뭐 또 낙원이 어디 있고 뭐 이렇게 또 그 뭐 그렇게 못 살고 지옥 같은 데가 또 어딨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윤장원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쿠바를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쿠바를 여행했던 적이 2018년 6월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윤장원 작가님은 제가 저번에 그 잠깐 얘기할 때 고등학교하고 대학도 잠깐. 네, 고등학교는 제가 온두라스에서 다녔고 이제 대학교는 미국에서 다녔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러면 뭐 일단 언어적인 부분에서 영어하고 스페인어가 굉장히 원활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 자질을 갖추고 쿠바를 가서 쿠바를 보니까 어떻든가요? 일단 저도 이제 보통 이제 쿠바라고 하면은 공산주의라는 이제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니까 과연 공산주의의 나라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고요. 첫 번째로. 기대감이요? 예. 아하, 정말 사상적으로 지금 커밍아웃을.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제가 막 독특한 점이 있을까? 공산주의라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가 있을까? 만약에 큰 차이가 있으면 어떤 점이 있을까? 어떤 풍경이 있을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궁금해해가지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습니까? 사실 뭐 큰 차이는 못 느꼈고, 왜냐하면 그 여행객으로서 갈 수 있는 사실 그 여행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경험을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일상적으로 봤을 때 거리에서 이제 식량을 배급을 받으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이중화폐 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네, 그게 있었어 가지고. 세우세, 세우페.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것도 또 되게 신기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저도 지금 이중화폐에 관련해서 논문을 하나 구성하고 있는데, 네네. 예, 그거 말고 사람들하고도 얘기해봤습니까? 사람들하고 얘기는 해봤는데 사실상 그렇게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세 번째 날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뽑은 세 번째 날은 4월 1일, 한국과 처음 FTA를 맺은 나라는 어디일까입니다. 칠레.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상금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를 맞춘 줄 알았네요. 예. 네. 아하. 그 FTA 자유무역 협정. 네.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 이게 꼽으신 이유가 일단 저 스스로도 첫 번째 FTA 상대 국가가 칠레였다라는 게 조금 생소하고 놀라웠었고요. 왜냐면은 당연히 뭐 조금 더 선진국가 먼저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잠깐만요. 찔레노들이 들으면 이거 방해하겠는데요. 제가 어디서 네, 맞습니다. 혼두라스가 지금 막 이런 예? 네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네, 맞습니다. 국가들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 칠레하고 했다. 이게 좀 특이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맞습니다. 이유를 찾았습니까? 왜 칠레였을까요? 제가 그 조사를 해봤을 때 책에도 조금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칠레도 이제 FTA를 통해서 이제 시장을 개방을 하려던 찰나였고, 또 우리나라도 IMF를 겪은 이후에 이제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 시점에서 그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거를 일반 대중들이 접했을 때 되게 조금 흥미롭다라고 좀 여겨질 것 같아서 이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서적인 면으로 우리가 칠레하고는 좀 통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옌데 대통령, 피노체트,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는 이제 노란 영화도 있고, 네네. 그리고 영화가 몇 개 더 있는데 그 칠레가 독재를 극복하고 또 다시 또 우파 정권 들어서고 뭐 이런 과정들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칠레 구리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다른 네네. 지금 뭐 리튬이나 이런 자원들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이걸 듣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뭐 무슨 발전, 그 뭐 여러 가지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전선이 무지하게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전선은 뭘로 만들죠? 구리죠. 네. 아직까지 저희 그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요거 투자할 만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태양광 패널은 뭐 기술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뭐 광섬유가 더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데이터 쪽에서 그런 것 같고 역시 전기는 구리. 예. 투자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번째 날은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음번 사건은 4월 11일에 있었던 우루과이 차루아 원주민의 날입니다. 네. 우루과이 차루아 원주민의 날. 요걸 선택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지금 또 마침 핫한 뉴스가 있잖아요. 그 축구계에서 그 토트넘의 손흥민하고 이제 베탄쿠르 선수가 있는데 베탄쿠르 선수가 우루과이 선수인데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지금 한창 논란인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주제를 선정하다가 우루과이 차루아 원주민의 날을 얘기하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뽑았는데 일단 차루아의 날이 뭐냐면은 차루아는 이제 우루과이 지역에 옛날부터 거주를 했었던 원주민이고요. 근데 다만 우루과이가 독립을 해서 국가로 탄생을 하고 이제 국가의 이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약간의 학살 아닌 학살을 하게 됩니다. 원주민 학살을. 그게 바로 그 차루아 원주민들을 어떻게 좀 꿰어내 가지고 공격을 해서 거의 원주민들을 거의 모두 죽인 그런 좀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 날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 차루아 원주민의 날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날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제가 개입 안 하고 그냥 쭉 듣고 있었는데 베탄쿠르가 했던 코멘트가 정확하게 그 현지 인터뷰를 진행을 하다가 손흥민 유니폼을 받아줄 수 있냐라고 그 진행자가 물어봤는데 뭐 그거 말고 뭐 사촌한테도 받을 수 있다. 뭐 아시아인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굉장히
이건 너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냐 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루과이도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던 나라고 또 뭐 인종차별 그런 뭐 앞으로 우루과이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이슈가 있는데 또 우루과이 사람이 또 이런 멘트를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뭐 손흥민 선수가 너무 바른 생활 사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모르겠어요. 남미를 여행하면서 저는 멕시코에 좀 길게 있었으니까 인종차별 이게 좀 그 브라질이나 뭐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에서 눈 이렇게 하면서 뭐 저는 근데 제가 눈이 작은 편이라 그래도 별로 기분이 이렇게 딱 크게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실 털 기르고 뭐 좀 머리 모양도 비슷하고 수염 있고 뭐 이러면 니들도 똑같이 생겼어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 아마 그 친구는 막 인종차별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시아인들에 대한 어떤 자기의 선입견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그게 너무 요새는 이 정치적 올바름을 너무 강요하고 사실 그 친구가 그냥 운동선수인데 야 아시아인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뭐 이러면서 싸이 김정은 뭐 이런 네. 뭐 류현진, 유현진 그렇게 그 당시에 유명했던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다 비슷하긴 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인종차가 되게 특히 중남미 사회 내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치노, 치니또도 있고 네그로, 네그리또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단어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쓰는 거 자체도 한번 연구를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 토픽인 것 같고 왜냐면은 그 내부적으로는 되게 유머러스하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깥 세계상에서는 그거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냐 상처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런 두 세계의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거를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블랙은 되고 아니 블랙은 안 되고 화이트는 된다. 네네네 아니 블랙이 안 되면 화이트도 안 돼야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맥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블랙이니까 안 돼 라거나 블랙이니까 너는 떨어져 라거나 너는 원주민이니까 못해 라거나 뭐 이런 류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면 오케이 그건 있을 수 있지.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의미가 안 맞는다고 해도 흑인을 흑인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거는 옳지가 않다. 네. 아프로 아메리칸이다. 뭐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막 블랙 피플, 블랙 뮤직, 블랙 컬처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되게 웃기다. 그 언어에 대한 권리를 본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게 만약에 그거를 개고기로 바꾸면 야 니들 개고기 먹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과 야 우리가 이제는 개고기를 먹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한 건 충분히 다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요새는 너무 정치적인 올바름을 제가 볼 때는 폭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점점 나가면. 네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네가 몰라서 그래 공부해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유명하지도 않고 지들끼리만 물고 빠는 그런 사상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상이 그러면 완벽하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면을 좀 표현의 자유로 좀 누르고 좀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야, 니들이 보기엔 비슷하지? 우리가 보면 다 다르지만 우리가 볼 땐 니들도 비슷해. 뭐 이런 류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농담들을 많이 합니다. 연음을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연음을 이용해서 발음으로 하는 농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을 나눠서 서로 이렇게 뭐 폄하하는 내용도 있고 아마 제가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지금 멕시코에서 뭐 개그맨도 하고 스탠딩 코미디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니죠. 그분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못할 정도의 코멘트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맞습니다. 좀 맥락과 그 문화권의 상황과 뭐 이런 걸 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올바름이 다 나쁘냐?
다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요즘은 너무 인종차별을 너무 막 경기 일으키듯이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날 네, 예. 그다음에 좀 다음 날 고르실 때 좀 네네. 말씀을 드리면 저기 남미 쪽의 원주민들 특히 그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나 요쪽의 원주민들이 그 대평원 지역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데스 산맥 그 고산지대에 비해서는 원주민 수가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특히 아르헨티나에는 카리비안이나 브라질과는 또 다르게 흑인도 되게 적어요. 그래서 뭐 흑인을 보는 날이 굉장히 운수 좋은 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날은 네, 그 다음 날은 5월 4일 멕시코에 한인의 날이 있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멕시코에는 한인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노는 날인가요? 노는 날은 아쉽지만 아니고요. 아, 네. 예. 빨간 날은 아니고, 예, 휴무는 아니고. 네. 예. 그것도 이제 멕시코에 있는 그 멕시코 남부에 있는 유카탄 주에서 이 날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멕시코에 이제 한인 이주의 역사가 꽤나 오래됐는데 이제 그분들의 역사가 약간 잊혀져 있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조사가 되면서 멕시코에도 그 한인들의 이주의 역사 그런 거를 좀 가치를 좀 높게 판단을 해서 유카탄이 직접 유카탄 주 정부가 나서서 이런 날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멕시코에서 한인의 날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고 좀 많은 분들이 알면은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서 이 날을 정하게 됐습니다. 예, 이 날을 전할 때 빠지면 안 되는 단어가 있죠. 애니깽. 아, 네, 맞습니다. 애니깽은 원래 이제 선인장 그 밧줄 만드는 용도죠. 네네. 예, 이게 근데 배에서 선박에서 쓰는 그 이렇게 그 정박하고 출항하고 할 때 배를 고정시키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일부에서는 옷감으로도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삼배하고 비슷하게 좀 까실까실해서 네네. 예, 좀 시원한 느낌도 되고 땀도 뭐 이렇게 그 잘 흘러내리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자, 그 에넥 그다음에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에넥겐이라는 발음보다는 애니깽이라는 발음이 익숙하실 겁니다. 김호선 감독, 장미희, 임성민 배우 뭐 이렇게 해서 그 대종상도 받았었는데 그게 대종상이 약간 문제가 그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고 김호선 감독은 장군의 아들 이전까지 그 겨울 여자인가요? 그 영화로 대한민국 최고 흥행 순위를 찍고 있었던 감독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늙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저희 동네에 사셨어요. 아, 저희 아파트 단지 근처에 사셔가지고 직접 보셨나요? 예, 좀 자주 봤죠. 애니갱 그좀 그 당시가 또 80년대 그 말이고 해서 지금 뭐 굉장히 좀 학교에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멕시코에서 그 당시에 공부를 하셨으면 거기에 이제 통역이나 뭐 이렇게 알바로 일을 하셨던 분들도 꽤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애니갱이라고 그 검색을 하시면 그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네네. 재미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렇게 애니갱으로 갔던 분들의 사연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쿠바 얘기할 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 유카탄하고 쿠바하고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를 보시면 멕시코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 볼록 튀어나온 게 사실은 운석이 떨어져서 그런 모양이 됐다고 하고 그 운석 때문에 공룡이 멸망했다고 제가 3일 전에 우리 아들내미한테 얘기해 줬는데 거기 애니갱으로 오셨던 분들 중에서 쿠바로 또 이민 가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네네. 쿠바 한인회를 또 구성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똑같이 5월인데요. 5월 11일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힌 나치 출신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이히만 그 악의 평범성 얘기하고 한나 아렌트 뭐 얘기할 때 네. 빠질 수 없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이분이 왜 근데 아르헨티나까지 갔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때 당시 아이히만
뿐만 아니라 그 독일 나치 잔당이라 해야 되나? 네, 하여튼 그쪽 사람들이 되게 남미 쪽 나라로 많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에 있으면은 어떤 또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3세계로 넘어갔는데 이때 당시 아이히만도 같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르헨티나에서 아이히만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아이히만은 자기 일단 이름도 바꾸고 그냥 되게 평범하게 그냥 뭐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처럼 이제 지내다가 어찌 됐든 간에 그 이스라엘 그 정보부 쪽에서 이제 모사드. 네 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넘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한나 아렌트 책을 보시면 예, 책이 좀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요즘 종종 미디어나 이런 데서 듣게 되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아이히만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의 일이었다, 직업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의 원형이죠. 아이히만, 나는 그냥 내 의무를 다한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치 관련 영화이기도 하고 나이가 좀 있는 여성과 소년이 만나서 책을 읽어주고 관계를 맺고 뭐 이런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아름다운 영화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화면이 되게 아름답고 사실 그 10대 후반의 남성과 30대 이상의 여성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에서도 종종 그런 로맨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연애 스토리들이 가십거리로 많이 나오곤 하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 뭐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을 끌고 가던 그 30대의 여인네는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책을 읽어달라고 그 소년에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유대인을 끌고 가다가 성당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근데 성당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 문을 걸어버렸어요. 전원 사망. 그래서 마지막에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내 일이었다. 근데 이제 우리 보편적인 윤리와 개인의 일과 개인의 의무라고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들이 어떻게 비교가 가능한가? 근데 그것이 비교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게 더 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로 아마 아이히만이 많이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보편적인 윤리나 뭐 보편주의 자체가 뭐 허구적이라든가 혹은 서구 백인 남성 뭐 이런 것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보편주의 자체가 많이 후퇴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히만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치와 남아메리카의 관계는 아무튼 그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선전포고하고 뭐 저기 그 대서양 남쪽에서 뭐 해전도 있었고 한데 대다수 군부 독재에 있었던 국가들은 나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도 나치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아마 똑같이 군부였었나 아니면은 후안 페론이죠. 네, 그때 당시 어쨌든 후안 페론도 제가 알기로는 군부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파시스트를 약간 동경했다라는 약간 그런 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우호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파시즘은 좀 공부를 해볼 만한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대학에서 요즘 그 날이 덥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시꺼먼 옷을 아래로 맞춰 입은 한 무리가 100여 명이 막 몰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온 거냐고, 유니폼이냐고. 아니래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신발도 브랜드가 거의 비슷하고 비슷한 모양이고, 머리 모양도 비슷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뿔테 안경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하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똑같은 걸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면 그 나치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고 저런 거에 그 동경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을 아마 쉽게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너무 좀 이상하고 그랬었는데 네. 예, 그러네요. 아무튼 아이히만.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며칠입니까? 그 다음 날은 6월 1일 엘살바도르는 왜 37세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입니다. 야, 지금까지 이분 저희 그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계시고 네, 아마 올해 6월 1일부로 재임 네, 됐죠? 재임해서 예, 4년 더. 네, 4년 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4년 더의 주인공은 나이브 부켈레.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자, 엘살바도르는 이 37세의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우선 엘살바도르 정치 자체가 기존 정치가 양당 체제였는데 그 양당이 뭐 서로 싸우기만 하고 부패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점점 이제 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인물을 선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나이브 부켈레가 시장으로서 어느 정도 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이제 아무래도 또 새롭기도 한데 젊다 보니까 좀 뭔가 엘살바도르 정치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이제 국민들의 기대감에서 뽑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요 언론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다룬 게 그 수용소에 거의 몇천 명의 죄수들을 상의 탈의를 해서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범죄를 다 뿌리 뽑겠다, 범죄 조직을 이제 되게 강력하게 선언을 해서 그런 사진도 찍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재선도 한 거를 보면은 국민들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사진들, 죄수들이 이렇게 막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사진은 노회선하고도 종종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37세의 대통령이다. 뭐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기존 정치권이 있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을 찾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 중에 하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올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정치권 인사는 아니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단순하게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새로운 대안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날로 가볼까요? 예, 지금 책장을 넘기고 계십니다. 소리가 아름답게 들어갔군요. 네, 다음 날도 똑같이 엘살바도르 내용인데요. 6월 8일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입은 옳은 결정이었을까라는 역사입니다. 예, 자, 비트코인을 이제 그 외환으로 인정하고 사용하겠다. 네. 자, 결론적으로 옳은 결정이었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옳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해서, 근데 다만 비트코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2022년쯤에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는 이게 부켈레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비판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국가가 이런 결정을 한 거 자체가 물론 뭐 그 엘살바도르 내에서 그 미국에 있는 엘살바도르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이제 그 해외 송금 그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거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도 뭐 도입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하여튼 국가가 이렇게 하나의 통화로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이슈인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좀 흥미롭게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한중남미 협회 지금 저희가 한중남미 협회에서 배를 해주셔서 여기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그 개인적으로 윤장훈 작가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보통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철학 그러니까 그 사상 면에서는 그 말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게 과연 그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각자의 화폐들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그렇게 신용도를 얻고 잘 쓰일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하기는 한데 미래는 잘 모르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철학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철학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디센트럴리제이션 탈중앙화 예. 를 해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나 동의는 했으나 네, 이게 기억은 안 난다. 친구가 저한테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투자를 한번 해보라고.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그 화폐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 뭐 학자에 따라 네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거래용으로 일반적인 사용은 사실은 좀 불가능하죠. 이게 아마 살바도르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살바도르에서 그거를 일반 국민들도 결제를 하고 비트코인으로 뭐 그렇다고 하는 제가 영상을 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네. 가치가 뭐 변동성이 크진 않나. 일단 보통 여기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비트코인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 일상생활을 위한 용도로 용이한 화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투자의 대상으로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운데 제가 얼핏 듣기에는 살바도르에는 그 암호화폐가 통용이 되는 무슨 시를 하나, 구역을 하나 정해서 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현재 화폐는 그 국채 본위제라고 할 수 있어요. 국채가 발행하는 만큼 화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무슨 탈중앙화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가치를 매기는 건 다 각 국가의 화폐로 환원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거죠.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가치가 있더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로 어떤 걸 사용하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다. 종이를 쓰던 뭐 금속으로 된 걸 쓰던 아니면 고대는 아니죠. 아즈테카에서 그 카카오 씨앗을 화폐로 쓰건 그 기능이 중요한 것이지 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는 특히 비트코인은 이더리움도 뭐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한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과 더불어 하지만 이게 사실 한번 어떻게 무너지면 뭐 어떻게 될지 여전히 모르는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더 가치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그 다음 날은 살바도르에서 좀 이틀을 보냈군요.
중미에 대한 어떤 사랑을 예. 네, 아무래도 온두라스에서 살다 보니까. 네, 다음은 6월 10일에 있었던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말비나스 섬 분쟁 이야기입니다. 예, 말비나스, 네, 포틀랜드.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찰스 국왕 네네. 이 전쟁에 참전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내가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그 기자들이 종군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황태자 죽을 수도 있다고. 그쵸, 근데- 위험한. 예. 자, 말비나스 전쟁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그 역사를 좀 들어가 보면은 그 포클랜드 섬 혹은 말비나스 섬을 이제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헨티나가 1973년부터 매년 6월 10일을 이제 아르헨티나의 말비나스 섬의 날로 지정을 하고 이제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그 아마 군부 독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르헨티나가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외부로 시선을 좀 돌리고 이제 뭔가 전쟁을 통해서 위기를 조금 극복하고자 이제 기습적으로 영국군이 머물고 있던 포클랜드 섬을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전쟁 초기에는 그 섬을 정복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영국의 마가렛 총리가 대처. 예. 네, 마가렛 대처 총리가 이제 보복 공격을 해서 결국은 영국군의 승리로 끝난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르헨티나의 그 군부 독재도 얼마 안 있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더 갖고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자국민들한테는 정말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던 아르헨티나의 군부가 기습적으로 공격은 성공했으나 영국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상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만큼 확실한 표현이 없습니다. 야, 저거 알고 보니까 병신들이구나. 예. 그래서 포틀랜드 그 섬을 빼앗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전쟁의 패배 때문에 무너졌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저것들 병신이구나. 센 척하지만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아픈 그 역사적 사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얼추 몇 가지 단어만 바꾸면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지 독도의 문제하고 좀 비슷하죠. 뭐 네, 다케시마의 맞습니다. 날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쟁에서 패배한 게 좀 쓰라리기도 한데 또 동시에 그 어쨌든 영국이 아르헨티나에서부터 거리가 꽤나 있는 나라가 그 자기네들 본진 바로 앞에 그렇게 섬을 아직까지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이 아니죠. 엄청나게 좀 불만일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좀 논쟁이 있어서 여전히 뭐 국제적으로 다투고 있다 그런 소식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라틴 아메리카의 국경선 문제가 되는 국가들 사이에 국경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비나스 섬을 우리나라 독도처럼 막 이렇게 애착을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굳이 그 어떤 좀 자신들의 자존심 네네. 문제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마라도나하고 메시가 지금 몇 배로 돌려준 것 같은데 자존심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좀 애매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보면 좀 오점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해가 지지 않았던 대영 제국의 흔적처럼 그 포틀랜드 섬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어디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 좀 균형 있게 봤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그렇게 내부에서는 잘난 척하던 사람들이 영국군에게 속절없이 무너졌다. 네.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날은 며칠입니까? 네, 그 다음 날은 7월 7일에 있었던 IT 대통령은 왜 암살당했을까? 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2021년 7월 7일에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갑자기 난데없이 총격전이 대통령 관저에서 일어나서 암살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다룸으로써 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IT가 어떻게 보면 프랑스한테 이제 독립을 한 최초의 뭐 라틴 아메리카 독립국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자긍심도 상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가 조금 어수선해지면서 빈곤해지고 지금은 거의 최빈곤국이 됐는데 약간 이런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IT는 무정부 상태에 가깝죠. 예, 그리고 그런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게 참 그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몇 년 전서부터 베네수엘라 난민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 IT 난민도 뭐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쿠바의 난민뿐만이 아니라 또 중미 쪽에서 저는 이 숫자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데 미국에서 너무 떠들어대니까 그 중미 쪽에서 오는 까라바나 이 난민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난민들의 문제가 중요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7월 여름까지 왔군요. 네. 자, 7월 7일 다음 날은 7월 7일 다음 날은 7월 14일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 벌어진 축구 전쟁입니다. 축구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자, 온두라스와 살바도르의 축구 전쟁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축구를 하다가 뭐 난동이 벌어져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축구 전쟁이라는 이름만 들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게 그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이제 온두라스 쪽으로 조금씩 이제 국경을 넘어서 그쪽에서 좀 농사를 짓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시점부터 조금씩 이제 양국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월드컵 예선 축구 경기가 열렸고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약 100시간 동안 100시간이면 한 4일 조금 넘는 시간인데 그때 동안 전쟁이 벌어졌고 그거를 이제 축구 전쟁이라고도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 24시간이니까요. 예. 일단 축구 전쟁, 축구가 도화선 트리거가 됐으나 두 나라 사이에 감정이 좀 있었다. 사실 인접 국가에서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예, 그건 찾아보기 좀 어렵긴 한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중남미의 독립과정도 그렇고 국경선이 우리나라 국경선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의 그 휴전선, 철책 있고 뭐 해자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문제가 한번 됐다고 하는데 지뢰도 있고 뭐 이런 국경선이 아니라 그냥 산이나 강이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인위적으로 그어진 국경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땅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 또 그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종족의 개념으로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경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화전하는 사람들이 넘어갔다, 너네가 넘어갔다, 우리가 넘어갔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사건에서 보는 게 뭐냐면 원주민 정체성을 버리고 국가라는 정체성이 좀 우선시된 케이스다. 그래서 이게 진짜 국경선 지방에서 서로를 적대시했냐 아니면은 유도된 것이냐는 좀 더 뭐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종족 정체성보다 국가 정체성이 더 강해진 사건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날은 며칠이 될까요? 네, 그 다음 사건은 8월 29일에 있었던 쿠바와 북한의 긴밀한 외교 역사입니다. 예, 예. 이 사건은 아무래도 앞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쿠바하고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수교를 맺지 못한 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하고 쿠바가 같은 이제 정치적 사상 이념을 공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간에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공유를 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이 어떻게 일반적인 대중분들한테 되게 좀 평소에 생각을 못 해봤을 것 같은데 한 번쯤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날의 역사로 꼽았습니다. 예, 예. 그 체게바라가 북한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 가서 북한의 마스 게임을 봤어요. 야, 이거야말로 혁명 정신이 녹아 있는 최고의 예술이다. 그래서 그걸 쿠바에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죠. 네. 예. 자, 그럼 그 다음 날은 네, 그 다음 날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9월 11일에 있었던 칠레에서 일어난 9월 11일 쿠데타입니다. 예, 드디어 나왔네요. 예. 뭐 이거는 워낙 이제 중남미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친숙한 주제인데 1973년 9월 11일에 피노체트가 아이엔데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벌였던 쿠데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얽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역사로 다가가기 어려운 분들은 이사벨 아이엔데의 영혼의 집이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 다가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칠레는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데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속도를 내게 되네요. 네. 라틴 아메리카의 9.11은 아엔데의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날로 가볼까요? 네, 그 다음 날은 9월 16일 거대한 축제가 벌어지는 멕시코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한 1년 반 동안 그 멕시코를 여행을 했는데 딱 멕시코 시티에 있을 때 그 멕시코 독립기념일을 이제 소칼로 광장에 가서 이제 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또 마침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딱 2022년 독립기념일을 이제 코로나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리는 그 시점에 제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 하나의 축제더라고요. 이제 독립기념일 뭐 광복절 하면은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치르는데 여기서는 되게 사람들이 거의 뭐 축제처럼 비바 메히코를 외치면서 그렇게 기념하는 게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서 이 날을 뽑게 됐습니다. 자, 그럼 그 온두라스에서 사셨고 멕시코에서도 사셨는데 그 온두라스하고 멕시코하고 문화적 차이점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문화적으로 봤을 때 저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것도 생각해 봤을 때 먹는 것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사실 뭐 과테말라, 온두라스, 살바도르, 뭐 살바도르는 좀 다르긴 합니다. 살바도르 또르띠아가 더 두껍고 위로 가면 갈수록 얇아지고 그 다음에 멕시코 시티를 넘어가면 이제 밀 옥수수 비중이 점점점 밀 또르띠아 비중이 높아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과테말라에서 좀 지냈었는데 멕시코 남부하고 중미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음식은 확실히 멕시코가 더 맛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 동네 그 공터에 아침에 보면 이렇게 또르띠아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 파는 그 또르띠아가 소금만 이렇게 좀 뿌려서 먹어도 상당히 맛있던 기억이 납니다. 음식은 저도 멕시코가 조금 더 낫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멕시코를 맛보다라는 좋은 책이 있네요. 개정판 준비 중입니다. 그 다음은
네, 그 다음은 9월 21일 스페인을 위해 싸웠던 페루의 한 원주민 이야기입니다. 그 1740년 9월 21일에 마테오 푸마카와라는 한 원주민이 이제 태어난 날을 모티브로 해서 이 날을 정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좀 약간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원주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스페인의 저항에서 이제 싸웠던 사람이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좀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원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거를 진압하는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려는 독립군들이 형성이 됐을 때 나도 이제 원주민과 같이 동참을 해서 싸워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태도를 바꿔서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생을 마감했던 그런 네,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들으면 나카무라 경사가 독립해서 경시청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이제 그 관점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나라 역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라틴 아메리카 굉장히 넓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뭐 스페인 군대와 싸웠다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부왕청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밖에서 뭐 그 대서양 건너가서 스페인과 싸운 게 아니라 그 뭐 예를 들면 조선 총독부 세력이 있고 거기에 뭐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순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뭐 우리나라 역사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독립군이 또 몰려오고 막 이럴 때 나 조선인이었지 이러고 뭐 이랬던 거기 때문에 원주민 층은 상당히 특이한 행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원주민 출신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몇몇 있긴 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인종적인 관념이나 또 우리 역사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면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약간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다음 날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날은 10월 7일에 있었던 역사고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콜롬비아 대통령입니다. 야, 벌써 10월 달이군요. 네. 두께 대통령인가요?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산토스, 이 예.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팍하고 예.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콜롬비아는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게릴라 파크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정부 세력과 이제 갈등을 만들어 오다가 이제 산토스 대통령이 이 평화 협정을 이제 맺기 위해서 엄청 수년간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맺긴 맺었는데 이게 뭐 콜롬비아 내에서는 어떤 국민들은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평화 협정을 이뤄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자, 다음 받게 된 날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역사는 10월 9일에 있었던 내용인데 볼리비아 산골짜기에서 최후를 맞이한 체게바라. 야, 또 바로 이어서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체게바라는 왜 볼리비아 산골짜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일단 쿠바 혁명을 성공한 당시에 쿠바 혁명을 성공하고 난 후에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를 갔다가 볼리비아에서도 또 그 당시에 독재 정권이 있었어서 혁명을 일으켜야겠다. 또 볼리비아가 남미 대륙의 가운데 있는 나라니까 또 상징성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로 갔는데 생각보다 볼리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체게바라가 혁명을 일으키고 게릴라군을 이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동참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이제 1967년 10월 9일에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예, 네, 역사가 39세. 있습니다. 39세. 굉장히 젊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갑자기 또 숙연하게 반성을 하게 되는군요. 이 시대가 쿠바 혁명 이후에
전 세계는 아닙니다만 아프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이 무력 혁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농민들이 중심이 된 마오이즘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이 사상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체게바라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권력의 핵심에 있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권력 다툼에서 밀렸다, 세력 다툼에서 밀렸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다시 혁명 전선 최전선에 와서 활동할 수 있을 수 있는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체게바라 사실 생긴 것도 잘생겼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또 재밌는 거는 자본주의를 그렇게 비판했는데 자본주의적 심볼 중에 하나가 자신이 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알게 된다면 참 체게바라는 참 좀 묘한 표정을 지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를 합니다. 네, 자신을 적으로 규정했던 체게바라마저 자신의 심볼로 만든 자본주의의 힘이야말로 얼마나 그 강렬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네. 자, 그럼 다음 날로 가볼까요? 네, 다음 날은 11월 2일 멕시코 최대 명절 망자의 날입니다. 네, 네. 디아 델 무ertos 네, 맞습니다. 코코에서 나온 네, 코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예, 네, 예. 망자의 날. 이날은 제가 했던 멕시코 여행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멕시코 전역에서 이 망자의 날만 되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사 개념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예. 네, 이제 죽은 가족 이제 뭐 가까운 지인들이 이날만 되면은 돌아온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이제 이날 이제 센파수칠이라고 불리는 오렌지 빛깔의 꽃을 이렇게 꽃으로 장식을 하고 또 해골 문양을 가진 뭐 각 다양한 장식품을 이제 전시를 해놓고 촛불을 켜놓고 이런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스쿠아로라고 그 멕시코 미초아칸의 주에 있는 망자의 날을 되게 크게 기념하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에 가서 이 날을 보냈는데 되게 뭔가 묘했습니다. 어쨌든 묘지에다가 그렇게 센파수칠 꽃을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되게 경건하게 있으면서 그렇게 죽은 자의 묘 앞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이국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답기도 했다. 왜냐하면은 그 파스쿠아로 안에 하니쪼라는 섬에서 이렇게 밤에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망자의 날을 기리는데 네, 되게 이국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되게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디아 델 무ertos는 요새는 할로윈 때문에 뭐 또 다른 파티로 많이 유명합니다만 우리나라 뭐 차례 뭐 제사 비슷한 느낌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차례 제사는 의례가 중요하다면 여기는 뭐 가족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 나오죠.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너네 할머니가 너희들 삼촌 중에 누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족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그 내러티브를 통한 어떤 정체성 이런 문제를 한번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점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굉장히 재밌겠구나.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선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 세계적으로 또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쭉 저는 좀 해왔더랬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날은 며칠입니까? 네, 마지막 주제인데요. 네. 벌써 네, 12월 14일에 있었던 베네수엘라가 만든 볼리바르 동맹이라는 내용입니다. 예. 차베스가 나오는군요. 네, 예,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
중남미 그 통합기구가 뭐 메르코스르도 있고 한데 이제 차베스가 그 사회주의 정권을 베네수엘라에 수립하고서 이제 주변국들하고 뭔가 동맹을 좀 강화하고자 이제 만든 게 이 볼리바르 동맹인데 알바라고도 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또 이것도 그렇게 사회주의를 베네수엘라 사회주의를 만들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뭐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약간 핑크타이드 그 영향에 좀 영향을 끼쳐서 좌파 이념과 조금 가까워졌던 그런 나라들과 이렇게 좀 동맹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주제를 뽑았습니다. 그 뭐 우나수루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지역 기구는 많이 있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 케이스를 주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저도 이제 뭐 수업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배우는 이제 국제기구 조직을 보면 말씀하셨던 우나수루, 뭐 메르코수루가 있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차베스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뭐 볼리비아나 에콰도르, 뭐 이제 쿠바를 이렇게 한데 모아서 뭔가 좀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뭔가 빠져나와서 약간 그런 기존 국제기구보다는 스스로 뭔가 하나의 이렇게 동맹 기구를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일단 뭐 이념적으로 통하는 뭐 정치 세력의 연합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20날 365일 중에 20날을 다 들어봤습니다. 본인이 책에서 이 365일의 중요한 날에 두세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못다한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목은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뭐 이런 내용은 좀 더 첨부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 등등 해서 못다한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이 책에서? 일단 저 개인적으로 이 책을 편집하고 있을 때 이제 멕시코를 여행 중이었어서 이 책을 조금 더 몰두를 해서 약간 편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는데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몰랐던 중남미의 역사를 다루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게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너무 좀 약간 디테일하게 되게 어떻게 말할까 되게 사소한 역사 어떻게 보면 그 날에 있었던 일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날들은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네, 중요한 일들이 없었던 날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책의 컨셉이 하루에 있었던 그 날의 역사를 끄집어냈었기 때문에 독자들이 봤을 때 이거 굳이 내가 알아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남미 세계사라거나 중남미사에 관련된 책을 저술할 필요성도 있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은 중남미도 이전보다는 대중들한테 좀 많이 알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분명히 그런 책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책이 되게 쉽게 읽히는 책으로 나온다면은 네, 굉장히 네,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0개의 사건, 20개의 날을 뽑은 걸 이렇게 보면 정치적인 사건을 좀 주로 많이 뽑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 관심이 그쪽에. 네, 제가 아무래도 학부 때 전공이 정치다 보니까 그쪽 내용들이 저한테는 조금 더
이해하기 조금 더 쉽고 설명하기 좀 쉬운 부분도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책에 보면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작가로서 이런 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예고편도 네. 같이 마지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제가 이게 출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멕시코 여행을 한 1년 반 동안 했거든요. 2022년 9월부터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멕시코 32개 주를 다 여행을 해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같이 여행 에세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본인이 느꼈던 이제 감정들을 주로 이렇게 서술하는 에세이를 쓰고 저는 뒤에 살짝 숟가락만 얹어서 이제 그 사실 저희가 뿌에블로 마히코라고 멕시코 정부에서 아름다운 이런 마을들을 선정을 한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주로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 마을 안에 있는 뭐 역사나 뭐 흥미로운 이야기 그런 것들을 살짝 이제 써서 이제 하나의 책으로 묶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인이 느꼈던 거는 이제 내 인생 망쳤구나. 저런 걸 믿고 여기까지 와서. 네, 아유 맞습니다. 내 팔자야. 제 뭐 이런 와이프 건가요? 입장에서는 막 뭐 막 별 유명하지도 않은 동네를 막 다니면서 그렇게 답사 형식으로 하니까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쇼핑하러는 언제 가지? 뭐, 네,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나오나? 예, 아유 그 뭐. 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네네. 예, 잘 들어가면 예, 읽을 거리로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계획도 있으신가요? 일단은 개인적인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 일단 논문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논문을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협회 일도 또 병행해 나가면서 네, 그렇게 아마 중남미 쪽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윤장훈 작가님을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몰랐던 중남미 세계사. 이 책이 정말 디자인이 다시 봐도 예쁘게 나왔네요. 네, 디자이너분이 진짜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일반 분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뭐 학부생이나 스페인 중남미 관련되신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